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코트라라는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지금은 전업 투자자, 유튜버, 그리고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많이 오르니까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에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 자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부자가 되다 보면은 사실 그 나라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만 돌아가면은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요즘 사실 지정학적 위기가 여기저기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전쟁도 터졌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실 그 최근 몇 년 전부터의 흐름이죠. 사실 뭐 세계화, 평화는 좀 끝난 상태이고,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부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나라를 급히 피신해야 된다면은 내 자산을 어떻게 움직이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이면은 부동산을 가져갈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외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손쉽게 내 자산을 해외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이 코인, 그 중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도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암호화폐가 내 자산을 재빨리 해외로 옮기기가 좋기 때문에 부자들의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에 없는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다르게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4년 만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결정된 사항이고, 그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4년 사이클로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이제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감기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식과 코인이 확실히 좀 다르고,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주식 뒤에 기업이라는 게 있고, 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돈을 벌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 투자, 가치 투자 이런 게 좀 가능한 반면 코인은 그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단 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가격과 거래량, 즉 기술적 지표 같은 걸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기술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꽤 쉽게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너무 많기는 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의 너무 큰 비중을 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여기 와가지고 코인이 1년 동안은 꽤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갈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은 당신의 손실을 절대로 보존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잘 아시겠지만 코인이라는 거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깨질 때 30%, 50%, 70% 깨지는 것도 굉장히 빨리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가지고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자산을 투입하는 거는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오히려 또 너무 빨리 파는 것입니다. 이게 코인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 15%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 대세 상승장들을 보면은 이 코인들이 상승을 하다가도 중간에 15%, 20% 하락을 맞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20에서 25%까지 하락은 비트코인 경우에는 조정장으로 봐줄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하락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5%, 10% 떨어진다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너무 빨리 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자제하면은 좀 그래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반감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격이 오르려면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줄거나 두 개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반감기가 온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공급이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패턴을 살펴봐도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반감기 12에서 18개월 전에 반등을 시작해서 일단 완만하게 상승을 한 후에 반감기 후에 그 상승이 더 가팔라졌다라는 거를 매번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으며 4차 반감기가 4월 20일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4월 20일 또는 21일이요. 그게 지금 2차 반감기랑 3차 반감기가 놀랍게도 정말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제 흐르냐 하면은 반감기가 딱 와요. 4월 20일에 이제 요번에 올 건데, 그러면 오히려 처음 3, 4개월 정도는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를 봐도 반도체 가격이 높을 때는 업체들이 전부 다 해피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출혈 경쟁,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약한 그 반도체 기업들이 못
살아남고 이제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TSMC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채굴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반감기가 오면은 그 채굴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약한 채굴 업체들은 버티다가 이제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파산해서 나가고요. 강한 업체들만 남거든요. 그러면은 그 약한 업체들의 그 매도 물량이 사라지고 그 강한 업체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한 다음에 지금 나 굳이 팔 필요 없잖아. 좀 더 기다려가지고 가격 오르는 거 볼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 물량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반감기 한 3, 4개월 후부터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2달 정도 이제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알트코인이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 같이 아주 신나게 올라가는 장이 한번 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이 오죠. 가파르게 오르니까 조정이 한번 이제 온 다음에 그리고 그 조정 후에 흉보장이 오는데 흉보장이 좀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는데 그 후에 맨 마지막에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그 마지막 광기의 장이 옵니다. 광기의 장에는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고 뭐고 이제 미친 듯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광기의 장은 언제 끝나냐 하면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알트코인들만 막 혼자서 막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고 그때 털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그 반감기 한 12에서 18개월 고점이 온다고 했는데 그 후에 비트코인이 끝없이 추락을 하거든요. 추락을 해가지고 언젠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랐을 때 사는 거를 굉장히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작년 7월 14월이었어요. 그때가 31,000불 정도였거든요. 지금이 62,000불. 지금의 가격이 절반 정도였는데 그럼 지금은 너무 이제 늦은 거 아닌가 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셨으면 지금 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지금은 아직은 매수할 타임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제 최근에 1억도 돌파했고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 거기서 또 1년 정도 추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 추가 상승이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장기 투자는 제가 별로 추천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반감기 사이클이 있고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폭락이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70% 80%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반감기 사이클도 4년에 한 번 오는데 그 대폭락도 4년에 한 번 오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2014년, 18년, 2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6년은 굉장히 재미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는 25년 하반기 뭐 이때부터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비트코인이 망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기보다는 요즘 몇 번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적립식 투자라고 하면 이제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들어간 다음에 박스권을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할 때 그때 2차 매수 그리고 그 돌파한 후에 상승을 한 다음에 또 박스권을 그리고 또 돌파할 때 3차 매수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보통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가 한 1년 정도 더 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거 패턴상 미뤄보면 한 2억까지는 그게 노멀인 것 같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추가 호재가 조금 있습니다. 추가 호재가 뭐냐 하면은 미국과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승인받은 후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이미 ETF에 들어와 있습니다. 100억 불 이상 들어왔고요. 그게 사실 2월부터 장을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미국 ETF 승인보다 홍콩 ETF 승인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을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관도 투자할 수 있었고 개인도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ETF를 통해서 그게 좀 더 쉬워졌다라는 거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비트코인에 채굴도 불가하고 거래소를 만드는 것도 불가했고 그리고 거래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자, 근데 홍콩 ETF를 통해서 그 중국 자본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고물차가 벤츠로 바뀌었다 정도인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차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차를 갖다 주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거의 불법이 합법으로 이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홍콩 ETF 투자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는 전혀 사실과 이제 다릅니다. 이제 그 근거가 몇 개가 있어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홍콩 ETF가 나오는데 중국 본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ETF를 승인받은 업체들은 전부 다 중국 대륙 업체들입니다. 그 세 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고 외국계는 전부 다 거절당했어요. 홍콩에서. 그 말은 이제 무슨 의미냐? 상국에 중국 대륙에서 갖다 팔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게.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 중국은 그 성강통, 후강통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성강통, 후강통은 선전과 홍콩이 그 증시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게 성강통이고, 그 후강통이라는 거는 상해와 홍콩의 증시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상해에 있는 사람이 홍콩에 있는 모든 주식과 ETF를 살 수는 없고 대표 주식과 ETF만 살 수 있습니다. 값싼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ETF가 그 성강통, 후강통에 들어갈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인데, 일단 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대륙 증권사들이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 ETF가 대표적인 ETF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거. 자, 그럼 두 번째는 성강통, 후강통이 안 될 경우에는 중국 부자들이 투자를 못 한다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 부자들은 웬만한 돈이 있으면은 그냥 상해나 선전 증권사에 가면은 내가 수수료 좀 더 낼 테니까 홍콩 직접 거래하게 해줘 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웬만한 부자면은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수수료 좀 더 내고 홍콩 그 ETF를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그 홍콩에 있는 그 자본은 어디서 온 거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주인이 대다수는 중국 대륙의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도 홍콩에 돈이 있는 것이 중국에 돈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 홍콩에 있는 돈은 훨씬 더 자유롭고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 송금이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중국에는 그게 이제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사업하는 중국 부자들은 모두 다 홍콩에 법인이 있고 거기 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한 중국 부자들은 해외 비즈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홍콩에 본인이 계좌를 만들어 놓고 환치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홍콩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웬만한 부자라는 거나 수백억 정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근데 중국에는 수백억짜리 부자가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홍콩 ETF에 중국 대륙 자본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거 뭐냐 하면은 지금 사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큰 손이거든요. 불법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손입니다, 중국이. 근데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부자들이 ETF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억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요런 그 ETF 호재들 때문에. 이런 호재는 4년 전, 8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중장기라 해봤자 어차피 내년까지이지만 여기서도 전략이라는 게 좀 그래도 괜찮은 코인을 사가지고 한 1년 정도 보유하는 전략이 있을 거고, 좀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적인 전략을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코인을 가져가려면은 이 코인은 어느 정도 멀쩡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잡코인을 1년 동안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멀쩡한 코인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코인들 중에서 그 대장주가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죠. 이더리움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폰에 있는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고, 그 위에 앱이 설계가 돼가지고 그 앱을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할 때 앱스토어한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이더리움의 기술이 약하다고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앱스토어도 앱스토어가 있고 플레이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그 도전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곳이 솔라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번 상승장에 거의 10배까지 올랐다가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 미국 서부국 같은 데 보면은 뭐 금 캐러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삽을 들고 우르르 이제 금을 팔러 이제 서부로 갔는데, 근데 사실 거기서 정작 그들은 금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돈 버는 사람은 그 삽이랑 그 청바지를 판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거든요. 자, 근데 코인장이 화랑이 되면은 거기서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이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팔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은 넛비트나 빗썸이 있는데, 해외에서 가장 큰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고, 바이낸스가 발급한 그 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낸스 코인 또는 BNB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BNB 코인을 소각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애플이 아이폰 팔아가지고 돈 번 다음에 애플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소각시키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바이낸스가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발행한 그 바이낸스 코인도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전반적으로 이 4개 코인을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1년 정도 보유해도 뭐 크게 실망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랜덤이라고 보면은 뭐 특정 일, 요일, 월, 그 연의 수익률이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주식도 안 그렇고 코인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랜덤하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인은 4년에 한 번 망한다. 그러니까 2014, 18, 20이면은 다음에는 26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망하지 않는 나머지 3년은 코인의 수익이 꽤 좋더라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결국은 2015, 16, 17은 좋다가 18 망하고 19, 20, 20을 좋다가 22 망하고 23, 24도 지금 좋죠. 지금까지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까지는 그래서 좋을 것 같고 26에 망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이 패턴만 알아도 많은 비극과 슬픔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보면요. 주식도 보통 11월에서 4월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5월에서 10월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인데 그거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5월, 10월에도 돈이 벌리기는 벌린다라는 것이 주식과 좀 다릅니다. 주식은 5월, 10월에 돈이 아예 거의 안 벌리거든요. 근데 코인은 11월, 4월이 5월, 10월에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5월, 10월에 수익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 단위로 들어가면은 보통 월 말과 월 초에 수익이 좋은 편이고 월 중에는 코인의 수익률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주식도 거의 비슷한데 사람들이 월급을 아무래도 월말에 받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을 아무래도 좀 많이 사고 월초까지 주식을 사다가 월 중에 이제 궁하잖아요. 그 월급 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월급이 300인데 벌써 지금 아직 월급일이 20일 남았는데 다 써버렸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을 팔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관들도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마 월말과 월초일 겁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럼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면 병원을 빼고도 뭐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기관에 도착하는 시점도 월말과 월초가 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좀 더 많고 월 중에는 아무래도 조금 수익이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단기 전략을 아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의 수익률이 높은 코인의 수익률보다 높더라라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격이 낮은 코인의 수익률이 가격이 높은 코인보다 수익률이 높더라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오른 코인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코인의 수익률보다 높더라라는 것이 이제 기본 골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인가 아래인가 보시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으면은 상승 추세, 그렇지 않으면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이탈했다 하면은 싹 팔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